네, 혹시 목이 아직 안 좋은 관계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볼 작품은 이제 고전 소설인 하진 양문록입니다. 요 하진 양문록은 시작에 지난 줄거리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좀 때려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사가 또 단순하지 않아서 그냥 맞추기가 다소 어려운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지금 수업할 때는 이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나오는 전체 줄거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송나라 중국이고요. 하의지, 강건한 이름의 하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 윤 씨에게 자녀가 없어서 주 씨를 부인으로 맞아서 아이 제 후사를 도모했는데, 근데 삼남 일녀 낳고, 근데 또 윤 씨, 원래는 난임이었던 윤 씨도 또 남매를 낳았습니다. 벌써 지금 축첩에 이은 가문의 권력 다툼이 예견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윤부인이 죽게 되자 주씨가 오균 남매를 기르게 되는데 이 오균이 바로 하오균. 음, 이름이 하오균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 이름이 아무래도 조금 남자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남동생 이름이 백화예요. 그래서 음, 오균이란 이름으로 주인공 그리고 여성이라는 거를 바로 알기가 만약에 줄거리가 없다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균은 고아가 돼서 집에서도 공부하고 있던 진원경의 아들 세백과 약혼시킨다. 진원경의 아들 진세백과 약혼시킨다. 이미 이들은 인연이 닿았고요. 윤부인이 죽은 뒤 하공이 오균남매를 더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애들이 이 가문의 재산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그 사이에 주씨의 딸 교주는 세백 그러니까 오균과 약혼한 세백에게 대시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 그랬더니 자기를 겁탈하려 하였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런 거에 또 이제 잘 넘어가죠. 처형하려고 하자 피난시켰다. 결국은 오균 자, 요 장면 오균은 세백을 피신시키지만 남동생은 보냈어요. 오해의 말을 듣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살한다라고 나오죠. 혀를 깨뭅니다. 그리고 깨어났더니 다시 황룡이 나타나서 오균을 구해주고 곤륜산에 가서 무술을 공부한다. 이거 영웅의 일대기와 상당히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영웅의 일대기입니다. 자, 백화 기억하시죠? 남동생 백화도 훈장이 되었고, 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주씨의 아들은 이제 오균과 백화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벌을 받게 되죠. 아까 무예를 연마하던 오균이요. 남장을 하고 과거에 응시하려고 상경했다가 세백을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이건 뭐야? 세백은 아까 봤듯이 약혼한 사이잖아요. 근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그냥 친구가 됩니다. 오균이 문무의 장원 급제하자 황제는 사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오균은 여자죠. 저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른 변명을 해요. 그리고 세백을 사위로 정합니다. 승낙했지만 계속 오균만을 떠올리고요. 이때 때마침 변죽이라는 애들이 침략해서 출전하고 진세백과 하우균이 출전하고 지켜냅니다. 이제는 공주랑 아까 세백과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속상했는지 세백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낳고 궁전 결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마침 또 서촉 왕이 침략을 해서 세백도 자원에서 같이 출전합니다. 하원수가 결국은 여자라는 신을 밝혀지고요. 그리고
하원수는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네 약혼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진원수는 사랑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덮쳤지만 피합니다. 진원수는 이제, 진세백은 음식을 전폐하고 혼인 승낙 받기를 기다리는데, 뭐, 애매하게 얘기해요. 애매하게 얘기하고, 진원수를 위로합니다. 하원수는 일단 자기는 여성이다. 걸 이제 황제에게 밝히고, 그리고 진원수와 약혼했었다는 관계도 알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영웅서사에서는 용서해 주는데, 근데 세백이 또 오균하고만 혼인하겠다. 자기 딸인 공주와의 결혼은 좀 거부하고, 오균과 혼인하려 하니까 좀 화가 납니다. 오균은 그리고 사라져요.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황제 수하에 지금 유능한 두 장수를 잃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변족이라든가 서초 왕 같은 애들이 다시 침략해 오거나 하면 막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복직시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 세백은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죽을 뻔했고요. 오균이 병을 고치러 오고요. 황제는 그래 결혼해. 그리고 세백은 결국 어떻게 됐냐? 오균과 결혼하고 공주랑 혼인합니다. 근데 공주가 오균을 조금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결혼하려고 그랬던 남자인데 계속 오균한테만 매달려 있었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죽이려다가 투옥되고 오균이 잘 타일렀어요.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러운데 이 하오균은 남장을 해서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 강한 사람이 남장을 해서 전쟁에 나가지고 이기고 한 거잖아. 근데 이런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긴 스토리인데 진짜로 큰 장편이었습니다. 요 내용 중에서 극히 일부가 이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실게요. 그날 공의 부자, 공이라고 하면 오균의 부친 기억하십니까? 하의지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동생 남동생이죠. 오균의 남동생 백화 그러니까 부자 관계죠. 대궐에서 숙직하는지라 소저가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지금은 이 하오균이 혀를 깨물어서 자살하려고 했고 그래서 의식을 잃은 비몽사몽한 상태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났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의상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어떤 기운 자체가 달라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갖춘 부인이 슬퍼하면서 나는 너의 엄마다. 너희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버리며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모를 것이다. 내가 어두운 하늘, 명계.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은 선계의 사람이었는데 죽은 이후니까 어두운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인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서 너희들 힘들게 됐고 가문이 위태하고 야, 근데 네가 집을 보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죽어서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냐? 가문의 참화는 운명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너를 구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회복하도록 하겠다. 이 진원대선이라고 하는 신선이죠. 신선에게 청해서 너를 데리러 왔으니 대선을 따라서 재앙을 피해라.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 했고 어머니 처음 보는 어머니죠.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너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를 알지라. 너 뭐가 올바른지 알자. 그냥 슬퍼만 하지 말고 빨리 살 길을 찾아.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약간 티네, 티. 그리고 진원자는 원래 너의 스승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전생이 있는 거예요. 이 하오균이라는 주인공이 선계 인물이었다가 잘못을 해서 땅에 떨어지게 된 그런 케이스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내 동생을 잘 지켜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알았다고 하고 환약을 줍니다. 그리고 뭐해요? 깨어나죠. 아까 혀를 깨물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환약, 꿈에서의 환약을 먹고 나니까 어때? 멀쩡해진 거. 그러니까 이거 진짜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주씨는 깊이 잠들었고 시종들도 자기를 감시하려다가 피곤해서 자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가르침은 마땅하다. 거짓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약간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기껏 이렇게 꿈의 내용을 믿었는데 그래.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이건 불효야.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야지. 진짜 말 안 듣네. 이러니까 땅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제 죽음에 그 이름을 지녀 돌아가 의탁을 삼으리라. 죽어서 어머니 보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혼서랑 옷가락지를 품에 품고 후문을 나서 뛰며드는데 아까 진원자라고도 얘기했던 진원대선에 스쿨버스가 왔습니다. 황룡 내려와서 소저를 바로 캐치해가지고 이거 뭐지 했는데 바로 학원에 도착했죠. 곤륜산 제3봉 진원 법성관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 무예를 배운 학원이고 원장님 진원대선이 있습니다. 너 예전에 네가 바로 나의 수제자 화선이다. 수제자니까 옥황상제한테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네가 거기에서 문곡성이란 다른 신선과 말하자면 이게 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끈적해. 약간 사랑해버렸어. 이게 오버 해석이 아니라 이게 보면 서로를 바둑으로 막 친해지다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까우니 부부가 될까? 누가 남자하고 누가 여자 할래? 야, 바둑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옥황상제가 저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또 귀양 보냅니다. 근데 귀양을 또 어차피 선계에서 귀양 갈 곳은 하계밖에 없어요. 인간 세상. 또 이 사이에 또 누가 남자 누가 여자 이런 거 다투면서 바둑으로 승부를 냅니다. 결국 문곡성은 남자가 되고 얘가 그러니까 뭐야? 진세백이 된 거죠. 얘가 이제 세백이 된 거고. 그리고 매화선은 하가의 여자가 된 거예요. 얘가 이제 오균인 거죠. 주인공. 얘네들 진짜 찐사랑이네? 인연이 멀게 하시고 반평생 가난 갖고는 어 약간 그러니까 이거 동성연애 코드가 있어요. 조상님들 역시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다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니까. 자, 제주와 성품이 출중해서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벌은 주긴 줬는데 애들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뭐 뒤에는 인생 후반기에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누구? 매화선이자 하오균은 비록 이번 세상의 여자 하오균이지만 전생의 몸이 매화선 남자라 공명을 이뤄 천하에 행행하여 지기를 펴게 하시니 네 모친 윤씨가 원래 신선이라고 그랬죠. 천궁에서 즐거우시나 너를 항상 안타까워해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자, 내 다시 인간 세상의 뜻이 있어 머물지 않고 바삐 돌아갈래? 근데 저는요, 아직은 실력이 너무 없어서요. 괴로운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어? 제 목숨을 구해 살려주시고, 거두어 주셨으니, 제가 지금 기어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능력을 키워서 가문을 일으키고 지키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문이 완전히 망가지고, 아버지께서 지금 몸을 보존하지 못할까 근심하오니 도와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배워서 나중에 어, 입신양명하면 그러면 가문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바로 자원급제하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취득이지, 뭐. 다른 사람 과거 공부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 선계에서 도사에게 배우 개인 레슨. 그리고 원래 또 소질도 있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문과 무과 모두 장원해버리고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영웅서사에서 고난과 조력자와의 만남, 성장, 그리고 나와서 업적을 이루는 과정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결국 싸움이 났는데요. 전쟁에서 무관으로서 참전했고, 의상이 나오죠? 윤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고 사마대 두르고 배구선을 들었으니 근데 미모가 이걸로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약혼자였던 진세백은 도대체 눈이 없는 건지 어찌됐든 다른 장수들도 이거 보면 신성 같다고 얘기하죠. 무서운 장군이 아니라 신성 같다고. 외모가 너무 수려하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적군에서는 야, 뭐 얘네는 인물이 이렇게 없냐. 어린애를 데려왔어. 바로 단역답게 머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가 다 항복하거늘 원수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니 모든 백성들이 힐링받고 그래 맞아요. 역시 당신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하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영소설에서는 전기적, 비현실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보통은 싸움을 할 때 도수를 쓰거나 하면서 나타나는데 사실 싸우는 부분에서는 그런 전기적 요소는 없어요. 머리를 한 번에 잘랐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 전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희박하다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는. 로또 1등이다. 이거 정기적이에요? 아니죠. 이런 건 우연적이지. 근데 제가 바빠서 순간이동해서 출근했다. 이런 건 정기적이죠. 우연하잖아. 잘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사 작품이고요. 농부사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을 3인에 나누시니, 이거 뭐야? 산업공상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공부를 해서 선비가 되면 입신양명하려니와, 그리고 농부, 두 번째 직업군인데, 이게 이제 본업이다. 이게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명이 지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천민이 되어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 본업을 해야 된다. 자, 봄이 되었습니다. 화풍이 훈훈하거든. 쟁기 들고 서직, 기장과 피, 곡식을 갈아 심어 화기에 숨을 틔워서 비이슬에 자랐거든요. 성장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호미 메고 남쪽 밭에 가서 김매기, 잡풀들 다 갈아치우고 이렇게 다 뽑아서 기운차게 일어나거든. 자, 여기까지 지금 봄철 초반의 농사 과정, 그리고 이제 한참 더운 여름에 김 매는 과정들 나왔습니다. 중약에는 이제 수확을 했을 거예요. 뭘로 할 수 있냐면 이거죠. 청주를 맑게 빚고 자성을 갖추는. 청주는 술이고 술 뭘로 만들어? 곡물로 만들죠. 수확한 곡물들을 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성을 갖춘다도 제사 때 쓸 기장가피 곡식들을 갖춘다라는 의미도 되고 자성이 지금 한자어 뜻풀이가 따로 안 나오잖아요. 동음이의어로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자성, 스스로의 본연의 성질, 진성.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겸허하고 경건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제사의 준비물은 갖춰졌습니다. 마음과 재물, 술. 이걸 가지고 선주께 제사에서 감사드리고 처자식객과 배불리 먹으리라. 자, 수확한 이후에
풍요로운 모습이죠. 내 몸에 욕이 없고 치욕이 없고 남의 밥을 안이 빌면 남의 밥을 구걸하지 않으면 인간 세상에 나왔다가 해수롭지 않게 죽었다 돌아간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내려다보았을 때 무슨 한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사는 인생, 한이 없고요. 행복하다 이런 얘기 너무 좋다는 얘기죠. 자, 농업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정도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 농사를 짓고 살다가 죽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심지어 성인과 현인들도 농업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대순과 후직 이분들을 말하자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신야, 이윤이랑 남양의 제갈량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현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도 어쨌다 농사를 밭을 직접 갈기도 하고 뭐 씨 뿌리고 이런 것들 하고 농업과 양장, 이렇게 뽕잎 키워가지고 이제 누에고치 생산해내는 거죠. 이걸 다 일로 했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성인과 현인들도 농사에 힘을 썼다라는 거. 그만큼 농사가 근본이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금, 은이 귀해도 기가를 못 살리고. 금과 은으로 어떻게 배고픔, 이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백이 보배라고 해도 흉년에는 역시 의미 없다. 역시 농사가 최고야. 곡식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항산이 없으면 선심이 날 수 없다. 즉,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가 원문입니다. 이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항심. 국간에서 인심 난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 같은 말이죠. 인심은 어떻게 나겠냐? 그러니까 이 항산을 만들어내는 농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색의 갓난을 글마다 이으시니, 물론 농사는 힘들어요. 그 가난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긴 해요. 주공의 7월시는 주공도 역시 공자가 인정하시는 성인입니다. 그 시에 보면 역시 이 7월의 농사의 괴로움, 농사 힘들잖아. 고된 일은 맞지. 그게 간절해. 그걸 보면서 다들 이제 공감하고 감동할 거야.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이게 또 보람이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죠. 아이들아, 세상히 들어봐라. 성인도 저러했는데 성인도 그 괴로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렵죠.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모자란 사람도 다 농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곡식이 나와야 밥 먹고 산다는 걸 아니까. 너 얼마나 쉽냐. 아침에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어. 주경야독이지. 아씨, 여기에서 좀 짜치는 게 실제로 이걸 지은 사람이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사람이 아닌 거야. 주경야독 하기 힘듭니다. 못해요, 그거. 되게 당연하고 열심히 살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농사일을 짓고 밤에 무슨 글을 읽- 농사일 자체도 너무 힘들고 밤에 무슨 불빛이 있어서 글을 읽습니까? 초나 이런 것들 옛날 거 그렇게 밝지도 않아요. 자, 뭐 어쨌든 이게 다소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죠. 충효를 보름을 삼고 가족들이 화목하거든 멀싸게 회음하여 즐거운 세상 그 즐거운 때를 두리다가 비록 공명을 못 이룰지라도 부귀 공명을 못 이뤄도 격양가로 늙으리라. 격양가 여기에 보시면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가 바로 격양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것을 지금 노래로 부르는 행복한 상황, 만족스러운 상황. 고복격양이란 말도 있고 한포고복이란 말도 있습니다. 배부른 배를 두드리는 것, 여유롭고 풍요로운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작가가 농사의 중요성 같은 걸 얘기하는데 본인이 직접 짓거나 체험해 본 것이 아닌 이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러한 사대부의 이상주의를 딱 비판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뒤에 나온 판가점무 사상 고전수필이고요. 나 자신이 곧 필자가 되는 그런 관례죠. 그리고 나 자신이 필자가 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답을 하고 있는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나의 주장이 맞음. 그러면 나의 깨달음을 그냥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다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틀렸어. 그러면 상대방이 맞는 거죠.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는 깨달음이 있고요. 이 깨달음을 역시 독자에게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자, 상황 한번 보죠. 온돌방을 마주한 곳에 상인들이 무리지어 쉬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해. 근데 자세히는 안 들려요. 근데 그 말 뒤가 사기 100이전으로 끝마쳤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잘 읽어요. 얘기를 잘해. 그냥 잘 떠든다가 아니라, 구두를 뗀다라고 하는 걸 보면, 글을 읽는데, 그 의미 단위로 적절하게 떼는 걸 보면, 어, 얘 글 좀 읽은 앤데? 싶은 거. 근데 사, 농, 공, 상이잖아. 상인인데 글을 이렇게 잘 읽어? 이상한데? 자, 100이 전에 암혈지사가 은고한 선비가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이 알려지지 않으니 슬프구나. 여항의 사람이 그냥 속 묻혀 사는 사람이 이름을 드날리고자 한다면 이미 지위에 오른 사람, 즉 청운지사에 의탁하지 않고서 알릴 수가 없다. 은거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알려지려면 이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감정이입이 됐는지 막 오열을 해버려. 그리고 말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감정이 잘 드러나고 어, 그 뭐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가보니까 쑥대머리를 한 네명만이 있어요. 상인들이죠. 읽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뭐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예요, 이거? 그랬더니 한 명이 저는 박씨인데 이름과 문벌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채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래. 어? 이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문벌이 있어. 사대부인 것 같아. 근데 부끄러운지 아니면 자기 어떤 고집이나 신념이 있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꾸짖으며 얘기해. 너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대부의 후예인데 글도 잘 지을 것 같아. 네가 진짜 돈이 없으면 응? 그 나이도 젊은 사람이 더 공부해서 과거 급제해가지고 그 뜻을 살리고 제주 글 질주해주 같은 것들을 다 펼치고 정치를 해야지. 지금 최장수 같은 걸 하고 있냐? 응? 한번 내 긁히긴 긁혔어. 그러다 진정돼서 얘기합니다. 나도 해봤는데 여러 번 떨어지니까 부모님 나이 드시고 처자식 굶는다. 그리고 풍년을 만나도 힘써 밭을 갈지 못하고 뛰어난 제목도 끝내 들보가 되지 못한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연줄 없으면 안 된다는 부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백이전을 읽을 때 암혈지사가
청운지사 만나지 못하면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에서 슬프게 생각했던 이런 경험이 있나 보죠. 자기가 그림도 잘 지었는데 누군가가 백이 있어서 걔는 관직에 가고 자기는 자꾸 이렇게 낙방을. 그럼 이렇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경쟁하지 않는 길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나한테 백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면 백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 길 뭐야? 다른 길을 찾는 거죠. 산업 공상 중에 뭐 농지는 없어서 안 된다면 공상 이쪽으로 본 거죠. 그러고 나니까 먹고 살 일이 많던데요. 음. 가지고 있는 것이 쌓인 채로 폐기되지 않고 남에게 전부 취해지는 것. 내가 가진 것 남들이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그 이름 바로 상인. 거친 것이 정밀한 것을 가리지 못하여 가짜 재료가 와서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은 치뿐입니다. 왜 굳이 채장수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천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상인인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이건 것이. 이 사람 자기가 재주가 있지만 쓰이질 못하잖아. 하지만 상인의 물건은 팔리니까 다 쓰이잖아. 그리고 연줄이 없으면 과거에 합격 못해서 쭉정이도 연줄이 있으면은 발탁이 되지만 나 같은 알고 훌륭한 사람도 연줄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채는 그걸 정확하게 갈라주잖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때문이 그 지극히 천한 이름을 자처해서 이 일에 종사한 지 벌써 10년 됐습니다. 벼슬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문학, 그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학 아니에요.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인데 힘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 쫓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졸렬한 계책을 쓰는 자들을 부릴 수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전제가 뭐야?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로부터 이 모든 공론이 벼슬한 자들에게서 나왔는데 다들 어때? 힘이 있다 보니 남을 잡스럽다고 스스로 귀하다고 하면서 남을 천시 내려보지. 그래서 너도 나한테 지랄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다른 색으로 두 개를 나눠놨는데요. 채를 만드는 거, 천한 재료, 시장에서 먹고 살고 소득이 적고 하지만 다툼이 없다. 글을 짓는 거, 귀한 재료, 녹을 받아 먹고 살고 소득이 많고 이익을 위해서 좋은 계책을 쓰는 거지만 이건 다툼이 있는 곳이고 남들을 내려다보는 곳이고 그러면서 천시하는 일. 그러니까 나는 그보다는 이 노란 부분의 가치를 더 인정해서 다툼이 없으니까 일을 했겠다. 근데 또 반박 그대로 질 수는 없죠. 야, 너도 글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따박따박 말도 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이렇게 문학을 네가 배운 글 공부를 무시할 수 있냐? 객은 또 한 번 이번에 진짜 약간 빡쳤나 봐. 눈썹을 치켜 올리고 주먹을 쥐고 세 번이나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뇌절이네. 솔직히 최장수라는 직업을 이렇게 식으로 설명한 것도 약간 좀 자기적이었는데. 자, 근데 어쨌든 빡친 건 빡친 거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알면서 글을 짓는 자의 경우엔 무형의 형벌이 항상 있다. 그리고 온몸에 묵은의 불꽃이 있다. 뭐지? 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 자기가 볼 수 있는 폭이나 세상이 넓어지면서 잘못된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과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의무감이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같이 오면서 형벌이 내려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묵은의 불꽃. 근거 없는 불꽃인데 마음의 불꽃이죠, 결국. 이건 뭐야? 그걸로 인해서 답답해 천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너나 나나 불행한 거 아니냐? 나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죠. 10년 정도 됐다 그랬죠. 이제는 부해되는 막 걸리는 바가 없게 됐으니 좀 자유로워져 있어. 너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 속에는 근심이 쌓여 있잖아. 무형의 형벌과 무근의 불꽃이 있잖아, 너한테는. 그렇지만 제 말은 격렬해요. 좀 과해서 수세히 전할 수 없으니 그냥 듣기만 하고 적지 마세요. 하고 얘기했지만 나는 전하지 말라는 경계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적었다. 자,
그래서 사대부로서의 작가, 화자를 그 최장수가 네가 잘못되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깨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에 대한 반박이에요? 앞에서 농부사에서는 사대부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농사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호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실질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어떤 부분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지게 보입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사회의 부조리. 연줄이 없으면 채용되지 않는. 그리고 배워서 좋은 거 아니냐? 배웠더니 무형의 형벌. 그 고뇌를 하게 된다. 이 두 지점이 말하자면 비판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뭘 하자는 거냐? 실질적인 가치. 이것 때문에 결국 나는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고뇌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주제였죠. 자, 이것으로 수업에 모자서 해설을 했고요. 여러분들 어, 제가 설명드린 것들 외에도 문제 풀고 또 여기 있는 글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 꼭 좋은 성적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